향후 5년간 LNG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몇 발의 미사일로 36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핵심 시설이 붕괴됐고 사상 초유의 공급 중단이 선언됐습니다. 대만은 전력 붕괴 직전, 유럽은 웃돈을 얹으며 가스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스값은 2배, 선박 임대료는 7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협박하던 카타르가 오히려 한 나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자원 부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 에너지 전쟁의 판도를 바꾼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내막,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36조 원짜리 시설이 미사일 몇 발에 날아갔습니다. 카타르의 심장부 세계 최대 가스 생산 단지 나스라판 상공의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 끝까지 치솟던 그 화면을 저는 독일 에너지경제연구소 사무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위성사진 속에는 거대한 액화플랜트 3기가 완전히 붕괴된 채 불길에 집어삼켜지고 있었고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관통한 건 단 하나의 숫자였어요. 세계 LNG 수출 능력의 17%가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렸다는 팩트,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초기 진단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고 유럽 에너지 안보자문위원을 지낸 사람이죠. 에너지라는 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저는 직업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 모인 여러분은 유럽 각국에서 온 에너지 정책 연수생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제가 직접 추적하고 분석하고 목격한 가장 기이하고 가장 소름 돋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최장 5년간 LNG 공급을 중단하겠다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22년 그 겨울이 떠올랐거든요.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의 밸브를 잠그던 바로 그날을요. 베를린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던 그 시절, 독일 시민들은 담요를 온몸에 두르고 난방비 고지서를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장들은 줄줄이 가동을 멈췄고 독일이 자랑하던 에너지 집약산업체들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죠. 바스프 같은 거대 화학기업이 독일을 떠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전쟁 없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순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종이 한 장의 무게도 되지 못해요. 저는 그걸 뼈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카타르 사태는 2022년과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LNG라는 연료의 본질입니다. 석유는 비교적 단순한 물질이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니까 탱커에 실어서 바다를 건너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물질이에요. 영하 162도, 인간이 일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극저온까지 냉각해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해야만 비로소 배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온도에서는 일반 강철이 유리처럼 바스러지죠. 이 과정을 수행하는 액화플랜트 하나를 짓는 데만 수년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 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 한 척의 건조 비용은 3천억 원을 가볍게 넘깁니다. 석유처럼 밸브 하나 틀어서 다른 곳에서 급하게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급망이 한번 끊기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도 없고 급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LNG가 가진 본질적 공포이고 카타르 나스라판 피격이 단순한 시설 하나의 파괴를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질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강의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대만이었죠. 화면을 채운 건 단 2개의 숫자였어요. 가스 비축량 8일치. 전체 전력 생산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47%.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8일이라고요. 대만이 외부 가스 공급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고작 8일이라고요. 8일이 지나면 대만의 전력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력망 위에 무엇이 서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냐고요. TSMC입니다.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절대적 심장부를 책임지는 바로 그 공장이 가스 부족으로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가 멈추면 스마트폰 생산이 멈추고 자동차 조립 라인이 멈추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서버 증설이 멈춥니다. 인공지능 칩 공급도 끊기겠죠. 강의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에너지 위기 하나가 반도체 위기로 번지고 반도체 위기가 전 세계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연쇄 붕괴로 폭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학생들도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예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유럽 상황이었어요. 각국 에너지 기업들이 LNG 현물 시장에서 살벌한 물량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가스 현물 가격은 이미 사태 이전의 2배로 폭등했고 LNG 운반선 임대료는 무려 7배로 치솟았죠. 배 한 척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 된 겁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배가 없으면 가스를 실어올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격이 폭등해도 물건 자체가 없는 상황. 그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산업용 전력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서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씩 순환. 정전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2022년에 유럽이라는 한 지역에서 벌어졌던 악몽이 이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중동까지 전 지구적 규모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도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고 목소리에 긴장을 담아 물었죠.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끊어낸 뒤 카타르산과 미국산 LNG로 급하게 대체 공급망을 만들었는데 그 대체 공급원의 핵심 축이었던 카타르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지금 우리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 학생의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웠습니다. 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연수생들 대부분이 2022년의 공포를 직접 피부로 겪은 세대였으니까요.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입김을 내뱉으며 한겨울 밤을 버텨본 경험,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서 전기요금 폭등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기억.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몸에 각인된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세계 주요 가스 수입국들의 위기 대응 현황을 한눈에 정리한 비교표였어요. 대만, 패닉 상태. 일본, 긴급 물량 확보에 총력 투입. 유럽, 가격 폭등 속 물량 쟁탈전 돌입. 파키스탄, 산업용 전력 공급 전면 중단. 베트남, 주요 도시 순환 정전 돌입. 국가 이름 옆마다 빨간색 경고등이 줄줄이 켜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 표의 맨 아래 칸에 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죠.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경고등이 아닌 초록색 안정 표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상태란에 적힌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수급에 문제 없음. 이미 준비 완료. 저는 학생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인지 맞춰보라고요.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전 세계가 아비규환에 빠진 이 순간 홀로 평온하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체 어디겠냐고요. 학생들의 표정에 혼란이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이 아니냐고 외쳤지만 미국은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니 해당되지 않았죠. 또 다른 학생이 호주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노르웨이를 꺼냈지만 둘 다 수출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요. 에너지 자금률이 바닥에 가까워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고요.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홀로 평온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학생들 하나하나의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비축량 숫자 하나를 들여다보거나 계약서 한 장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이 나라가 지난 수년간 어둠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어떤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며 에너지 전략의 체질 자체를 뼈째로 뜯어 고쳤는지, 그리고 왜 가스를 끊겠다고 위협한 카타르가 오히려 이 나라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추적해야만 이 기이하고 불가해한 평온함의 정체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강의실 조명 아래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공포에서 호기심으로, 불안에서 강렬한 궁금증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의 공기를 저는 피부로 분명히 느꼈죠.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어떤 나라가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이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었어요. 가스를 끊겠다고 위협한 바로 그 카타르가 오히려 그 나라 앞에서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급자가 수요자를 두려워하는 이 뒤틀린 구도, 자원을 쥔 자가 자원이 없는 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역전된 권력 관계. 저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너지, 안보의 모든 상식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뒤집힐 거라고요.
저는 강의실 스크린의 마지막 줄을 가리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급에 문제 없음이라고 적힌 그 나라의 국기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강의실 곳곳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앞줄에 앉은 프랑스 출신 연수생이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냐고요. 석유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석탄조차 수입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온할 수 있느냐고요. 그 옆에 앉은 폴란드 출신 연수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한국도 우리 독일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고 아마 발표만 저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고요. 강의실 분위기가 회의적인 웅성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까지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환했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날짜와 출처가 선명하게 찍힌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LNG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변화된 공급원과 장기 계약 물량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고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라고요. 학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원이 전무한 나라가 자원 위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평온하다는 사실은 에너지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처음 이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같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에너지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은 나라. 원유 전량 수입, 천연가스 전량 수입, 석탄 대부분 수입.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 중 하나이고 LNG 수입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상위권에 올라있는 거대한 수입국이에요. 이 프로필만 놓고 보면 대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만보다 더 취약해 보이기까지 하죠. 소비하는 에너지의 규모가 대만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대만은 지금 8일치 비축을 쥐고 국가 전력망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 수급에 문제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원 빈국인데 결과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순 앞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한국의 LNG 계약 구조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 그때그때 사거나 중기 계약을 맺거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현물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에요. 가격이 폭등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대만이 정확히 그 구조였습니다. 현물 비중이 높고 비축은 8일치뿐이었던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열어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장기 계약의 촘촘한 그물이었어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대륙에 걸쳐 분산된 공급선이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동, 동남아시아. 이 구조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한국은 카타르가 밸브를 잠가도 다른 줄에서 가스가 들어오도록 설계해 놓은 거라는 걸요.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기 계약이야 어느 나라든 하는 거 아니냐고 독일도 러시아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결국 당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죠. 맞는 말이에요. 독일은 러시아와 수십 년간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2년에 그 계약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장기 계약은 한 나라, 한 파이프라인에 집중돼 있었으니까요. 러시아가 잠그면 끝이었던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장기 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그 계약이 어디에, 얼마나 분산돼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 분산 구조를 만들기까지 치른 대가가 있다고요. 그 대가는 숫자로 말하면 33조 원이라고요. 학생들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채 학생들을 바라봤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 공급망을 집요하게 재설계했는지 그 출발점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고통이 있었다고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경험, 그 경험이 한국의 에너지 전략 DNA 자체를 바꿔놓았다고요. 강의실의 회의적인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도 우리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고 단정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세를 고쳐앉기 시작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위기에 가장 평온하다는 이 역설 앞에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이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똑같은 전환을 겪었으니까요. 의심에서 경탄으로, 그리고 경탄에서 전율로 바뀌는 그 과정을요.
저는 다음 화면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한국이 33조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수업료를 헛되이 쓰지 않은 나라가 어떤 방어 체계를 구축했는지, 나아가 방어를 넘어 어떻게 공격 카드까지 쥐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겠다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숫자 하나를 크게 띄웠습니다. 33조. 학생들이 그 숫자를 응시하는 동안 저는 입을 열었죠. 2022년 한국전력공사가 기록한 단일 연도 적자 규모라고요. 한국전력은 한국의 전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공기업인데 이 회사 하나가 1년 만에 33조 원의 구멍을 냈다는 겁니다. 독일 연방 에너지 예산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총액은 6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처럼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는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고요. 국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린 충격이었다고요. 한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치솟았고 산업계가 비명을 질렀으며 정부는 에너지 수급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수십 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대응 사례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같은 패턴을 밟아요. 위기가 오면 비상대책을 세우고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고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죠. 유럽이 2022년 이후에 한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러시아 가스를 끊긴 했지만 그 물량을 카타르와 미국산 LNG로 급하게 대체했을 뿐 공급원 집중의 본질적 구조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무너지자 다시 패닉에 빠진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33조 원짜리 수업료를 낸 한국은 같은 수업료를 2번 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전했어요. 이건 정책 문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제가 한국의 에너지 전략 변화를 추적하면서 도달한 결론이라고요. 한국은 에너지 전략의 DNA 자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이 한 일은 카타르 의존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카타르에서 대량의 LNG를 들여왔어요. 안정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한 곳에 의존하면 그곳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는 것. 한국 정부와 가스공사는 카타르 의존도를 15%에서 올해 말 기준 8%까지 축소하는 로드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이 숫자를 화면에 띄우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죠. 그런데 의존도를 줄이려면 대체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가스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가 문제였죠. 여기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카드가 등장합니다. 미국산 LNG 2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이에요. 이 계약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한미 관계를 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관세 인상 위협,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무역 불균형 시정 압력. 한국 정부는 이 압력 속에서 협상 카드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산 LNG 대규모 장기 구매를 제한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셰일가스 산업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니 환영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국내 여론은 이 계약을 굴욕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비싼 가스를 떠하는 거 아니냐고요. 언론이 비판했고 국민이 분노했어요. 저는 당시 한국 언론의 반응 자료도 수집했는데 정말 거센 비판이 쏟아졌더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카타르가 밸브를 잠근 이 순간에 그 계약이 무엇이 됐는지를 보세요. 2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LNG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건 카타르가 공급을 끊어도 미국에서 안정적인 가격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2배로 폭등한 가격에 허덕이는 유럽이나 대만과 달리 한국은 계약 가격으로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굴욕이라고 욕먹었던 그 계약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는 생명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2022년 이후에 이 정도 규모의 공급원 전환을 실행했느냐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끊는데 급급했지 공급원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미국산 LNG 계약은 한국이 구축한 방어체계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은 카타르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지구 반대편까지 뻗어나가는 공급 루트를 개척하고 중동이 아닌 곳에서 가스를 끌어오는 완전히 새로운 경로까지 만들어놨다고요. 학생들의 자세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등을 기대고 있던 뒷줄 학생들까지 몸을 앞으로 숙이기 시작했어요. 33조 원의 고통이 어떤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그 전체 그림이 궁금해진 거였죠. 저는 세계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빨간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건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한국에 도착하는 LNG 운송 루트였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로에 병목이 몇 개냐고요?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최소 2곳입니다. 이 2곳 중 하나만 막혀도 가스가 도착하지 못해요. 중동 의존이라는 건 단순히 카타르에 의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병목 지점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는다는 뜻이었죠. 한국이 구축한 세 겹의 방패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병목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였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직항로. 저는 이 이름을 말하면서 지도 위에 파란 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캐나다 서부 해안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에 직접 도착하는 루트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아요. 말라카 해협도 지나지 않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 공급 경로인 거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LNG 캐나다입니다. 한국이 무려 15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사업이에요. 저는 이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15년이라고요. 대부분의 정치인은 다음 선거까지밖에 내다보지 못하는데 한국은 15년 뒤를 내다보며 이 루트를 설계하고 투자하고 건설해온 겁니다. 올해 말부터 실제 물량이 유입되기 시작하며 운송비는 중동 경유 대비 20% 저렴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이 번졌죠.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체감한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끄는 뒤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아직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답이죠. 한국은 위기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우회로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를 예측한 게 아니라 위기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전제 아래 움직인 거예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패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화면을 아랍에미리트로 전환했습니다. UAE라는 나라와 한국의 관계를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파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추적해보니 17년에 걸친 혈맹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시작은 2009년이었죠.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겁니다. 28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경쟁 상대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원전 강국들이었는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공기 단축 능력, 그리고 한국이 제안한 포괄적 협력 패키지가 UAE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원전만 짓고 떠나지 않았어요. 아크 부대라는 군사부대를 UAE에 파병해서 안보 협력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UAE를 공격했을 때 한국산 천국 미사일 방어체계가 실전에서 미사일을 요격한 거예요. UAE 국민의 생명을 한국 기술이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원전 건설로 경제적 신뢰를 쌓고 군사 파병으로 안보적 유대를 만들고 미사일 방어로 실전 검증까지 완료한 거죠. 이 세 가지가 17년에 걸쳐 겹겹이 쌓이면서 UAE는 한국을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전략적 혈맹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카타르 사태에서 드러났죠. UAE가 한국에 가장 먼저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같은 중동 산유국인 UAE가 카타르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한국을 최우선 순위에 놓은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에너지업계가 경악했다는 분석 자료를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본도 UAE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앞서버린 거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17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물량으로 돌아온 거라고요. 계약서에 적힌 숫자보다 두 나라 사이에 흐르는 신뢰의 깊이가 위기의 순간에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걸 한국과 UAE의 관계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방패는 에너지 믹스 구조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대만의 에너지 구성을 나란히 비교하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대만은 전력 생산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을 가스 하나에 몰빵한 구조죠. 가스가 끊기면 전력의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8일치 비축이 바닥나는 순간 국가 전력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은 가스 비중이 27%입니다. 나머지를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로 분산시켜 놓은 다중 안전장치를 갖춘 구조죠. 한 종류의 에너지가 끊겨도 다른 에너지원이 버텨주는 설계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원전의 역할이었어요. 카타르 사태 직후 한국은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즉시 끌어올렸습니다.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만큼 원전으로 전력 생산을 보충한 거죠. 이 대응 속도가 가능했던 건 한국이 이미 원전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스에만 기대지 않는 체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두 나라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만은 8.17을 쥐고 떨고 있고 한국은 세겹이 방패 뒤에서 미소 짓고 있다고요. 캐나다 태평양 직항로로 중동 리스크를 우회하고 UAE 17년 혈맹으로 중동 내에서도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믹스로 가스 의존도 자체를 낮춰놓은 겁니다. 어느 한 겹이 뚫려도 다음 겹이 버텨주는 구조예요. 앞줄에 프랑스 연수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충분히 안전한 거 아니냐고 더 볼 게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방패라고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체계에 불과하다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고요. 한국은 오히려 카타르의 숨통을 쥐고 있다고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강의실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이었죠. 길이 300m가 넘는 은빛 몸체, 그 위에 둥근 구형 탱크 4개가 일렬로 솟아있는 독특한 형상이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이 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LNG 운반선. 영하 162도로 냉각된 액화천연가스를 대양을 건너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 배의 진짜 의미를 아는 학생은 없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카타르가 가스를 팔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당연히 가스전이 필요하고 액화플랜트가 필요하고 수출 터미널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가스를 한 톤도 팔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배예요. LNG 운반선이 없으면 액화한 가스를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오직 이 배를 통해서만 가스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2도라는 극저온 환경에서 일반 강철은 유리처럼 깨져버려요. 금속이 극저온에 노출되면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취성 파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쇠가 도자기처럼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16만 세제곱미터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담아 수천 킬로미터 대양을 건너야 하는 기술은 우주 기술에 비견되는 수준이에요. 극저온 특수 합금, 독립형 화물창 설계, 기화가스 재액화 시스템, 이중 선체 구조까지. 이 모든 기술이 하나라도 빠지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하거나 침몰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냐고요. 그리고 답을 말했죠. 사실상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곳이라니 중국은 어떠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LNG 운반선 건조를 시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항해 중 엔진이 정지하는 치명적 결함이 보고됐으며 극저온 화물창의 단열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16만 세제곱미터의 폭발성 액화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배에서 가스가 샌다는 건 재앙을 의미하죠. 선주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산 운반선에 자사의 화물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조선소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등장합니다. 저는 화면에 카타르의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 자료를 띄웠습니다. 카타르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더 확장해서 수출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카타르는 글로벌 LNG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전을 확장해봐야 그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카타르는 이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조선소뿐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이미 한국 조선소에 건조 슬롯을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슬롯이란 조선소의 도크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일정과 공간을 의미하는데 한국 조선소의 슬롯은 이미 수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새로 주문해도 배를 받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구조죠.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에 대해 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간단합니다. 그러시면 저희도 배 건조를 5년 미루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카타르가 배를 제때 받지 못하면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가스를 생산해도 실어 나를 수 없으니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카타르의 국가 경제가 마비됩니다. 카타르 GDP의 압도적 비중이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충격이 읽혔어요. 자원을 가진 쪽이 갑이라는 에너지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스를 끊겠다고 협박한 건 카타르인데 그 협박이 실행되는 순간 더 큰 고통을 받는 쪽도 카타르라는 역설. 자원 빈국이 자원 부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기이한 역전의 구조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스크린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에는 카타르, 오른쪽에는 한국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화살표를 그렸죠. 이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셔야 한다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국과 카타르 두 나라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 전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카타르의 선택지를 먼저 봅시다. 카타르가 5년간 가스를 안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카타르가 무기를 쥔 것처럼 보이죠. 가스라는 자원을 통제하는 쪽이 갑이라는 전통적인 에너지 권력 구조에 따르면 말이에요. 하지만 카타르가 이 무기를 실제로 발사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단계. 카타르가 가스 수출을 중단합니다. 수출 수입이 끊기면서 카타르 국가 재정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죠. 카타르의 GDP에서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가스 공급이 재개되려면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구 후 수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조선소뿐이에요. 세 번째 단계. 한국이 한마디 합니다. 그럼 배 건조를 5년 미루겠다고요. 이 순간 카타르의 가스전 확장은 멈춥니다. 배가 없으면 가스를 생산해도 실어 나를 수 없고 실어 나르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무기를 빼든 건 카타르지만 그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방아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강의실에서 펜을 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받아적기를 멈추고 이 역전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연수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지만 결국 끊었는데 카타르도 한국 조선소 대신 다른 곳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싶었거든요. 러시아 가스를 끊는 건 고통스럽지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자체는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산 LNG, 노르웨이 가스, 카타르 가스. 공급원은 여러 곳이 있었죠. 하지만 LNG 운반선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수준의 극저온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가진 곳이 한국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 가스는 다른 가스로 바꿀 수 있었지만 한국 조선소는 다른 조선소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학생의 얼굴에서 반박의 여지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LNG 운반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이라고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이 2022년에 당한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할 때 고정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았어요. 노르드스트림이라는 해저 배관을 통해서 말이죠. 고정 파이프라인의 치명적 약점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관은 영원히 러시아에서 독일로만 갑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면 그 파이프라인은 쓸모없는 고철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목줄을 잡힌 구조가 바로 이것이었죠. 한국산 LNG 운반선은 다릅니다. 배는 방향을 틀 수 있으니까요. 중동에서 가스가 안 오면 미국으로 배를 보냅니다. 미국 가격이 너무 비싸면 호주로 방향을 바꾸죠. 호주마저 어려우면 캐나다 태평양 직항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정 파이프라인은 한 곳이 막히면 끝이지만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인 LNG 선단은 지구 어디로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선단을 운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요. 자원을 운반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고요.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앞줄에 프랑스 연수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부국을 쥐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다고요.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운반하는 유일무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 없이는 자원 부국도 자원을 팔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가스를 가진 쪽이 갑이 아니라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드는 쪽이 갑인 세상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이 보여준 역전의 구조였어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전략에도 약점은 있다고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요. 저는 화면에서 한국의 화려한 전략 자료를 모두 지우고 숫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9일. 한국의 LNG 의무 비축량이 고작 9일치라는 사실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는 게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세겹이 방패와 조선 슬롯 역전 카드에 압도돼 있던 학생들이 이 숫자 앞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략이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약점을 외면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선전이 되죠. 한국의 에너지 전략에 매료된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208일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 기준을 넉넉히 상회하는 수치죠. 그런데 LNG 비축은 9일치에 불과해요. 같은 나라의 에너지 비축 정책인데 석유와 가스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인 격차가 존재한다는 건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석유는 상온에서 탱크에 저장하면 되지만 LNG는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 인프라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비싸고 복잡하다는 기술적 제약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9일은 너무 적습니다. 대만의 8일치를 비웃었지만 한국도 9일치라면 사실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장기 계약과 다변화된 공급원이 작동하는 한은 이 비축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여러 공급선이 동시에 막히는 복합 위기가 발생한다면 9일이라는 시간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약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국의 전략 원유 비축 기지에서 원유 90만 배럴이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돼야 할 전략 비축 자원이 관리 부실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감독의 허점이었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설계해도 현장에서 이런 구멍이 뚫리면 전체 신뢰가 흔들립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발견했을 때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급망이 안정적이어도 카타르 사태로 글로벌 가스 가격이 폭등한 이상 한국도 가스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어요. 장기 계약 가격이 현물 시장보다 유리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죠. 한국의 가정과 산업체가 오르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략적 안정과 국민이 느끼는 고통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한 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에 감탄하다가 약점 앞에서 현실감을 되찾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약점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약점을 짚는 이유는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 약점을 알고 있으며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한국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더해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는 결정이죠. 이건 단순한 에너지 믹스 조정이 아니라 가스 의존도 자체를 구조적으로 더 낮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원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스 공급 차질의 충격이 줄어드니까요. 동시에 소형 모듈 원전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요.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입지 제약이 적은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기술 선도국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차세대 에너지 운반선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암모니아 운반선과 수소 운반선의 설계도를 이미 완성 단계에 가져가고 있다는 자료를 저는 확인했어요. 암모니아와 수소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 캐리어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인데 이것들을 대양 횡단으로 운반하려면 또다시 극한 조건의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LNG 운반선에서 확보한 극저온 기술과 특수 화물창 기술이 그대로 이어지는 영역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에너지 운반 기술의 왕좌에 앉아 있는 건 LNG 시대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 암모니아와 수소의 시대까지 내다보며 그 운반 기술의 왕좌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요. LNG 운반선으로 카타르의 목줄을 쥔 것처럼 차세대 에너지 운반선으로 미래 에너지 시대에서도 같은 위치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9일치 비축이라는 약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리 부실이라는 구멍도 있었고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비용 상승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약점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패권까지 설계하는 이 이중 구조가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이었어요. 학생들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약점에서 잠시 흔들렸던 시선이 다시 집중으로 돌아오는 게 보였으니까요.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켜지 않은 채 강의실 앞에 섰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죠. 첫 시간에 카타르 나스라판 피격 영상을 보며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사람 특유의 고요한 확신이 그 눈빛 속에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기 전에 첫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은 프랑스 출신 연수생이 손을 들며 한국도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냐고, 우리 독일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고 단정했었죠. 폴란드 출신 연수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고 강의실 전체가 회의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동정에 가까웠어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위기에서 무사할 리 없다는 확신에 찬 동정이었죠. 그 학생이 지금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을 짜고 있었다고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전략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자원 부국의 목줄을 쥐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화면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세 나라의 현재 상황이 정리돼 있었죠. 대만, 가스 비축 8일치, 전력망 붕괴 직전의 패닉 상태. 유럽, 현물 시장에서 천문학적 웃돈을 부르며 물량 쟁탈전. 파키스탄, 산업용 전력 중단과 순환 정전 사태. 이 세 곳 모두 카타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칸 안에는 세 개의 층이 쌓여 있었죠. 첫 번째 층, 세겹이 방패. 미국산 LNG 250억 달러 장기 계약으로 카타르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였고 15년간 준비한 캐나다 태평양 직항로로 중동 병목을 완전히 우회했으며 UAE 17년 혈맹으로 중동 내에서도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믹스로 가스 의존도 자체를 27%로 낮춰놓은 다중방어 체계. 두 번째 층, 조선 슬롯 역전 카드. 카타르가 가스를 팔려면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건조 일정을 한국이 쥐고 있는 공격 무기. 세 번째 층, 미래 에너지 전략.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차세대 암모니아와 수소 운반선 설계로 다음 에너지 시대까지 내다보는 장기 비전. 왼쪽과 오른쪽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결과는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고요. 자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대만도 한국도 자원은 없으니까요. 비축량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9일치와 대만의 8일치는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차이를 만든 건 위기를 겪은 뒤에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2022년 33조 원의 고통을 겪고 나서 운이 나빴다고 넘기지 않았다는 것. 에너지 전략의 DNA를 뜯어고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 트럼프의 압박조차 역이용해서 250억 달러짜리 생명줄을 만들어냈다는 것. 15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투자해서 캐나다 직항로를 열었다는 것. 원전과 군사 파병과 미사일 방어라는 전혀 다른 영역들을 하나로 엮어 UAE라는 혈맹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운반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겠다고 선택했다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숙명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머리와 기술과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거대한 자원 제국들을 무릎 꿇린 나라가 있다고요. 에너지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요. 에너지를 설계하고 운반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그 왕좌에 대한민국이 앉아 있다고요. 강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시작됐어요. 1명, 2명, 그리고 강의실 전체로 번져갔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 역시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뒤집혔다고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커리어 내내 전제로 삼아온 명제였습니다. 한국은 그 명제를 박살냈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교한 전략을 짰고 더 촘촘한 공급망을 엮었고 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결국 자원을 가진 쪽이 자원이 없는 쪽에 의존하는 전례 없는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중동의 유전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켜지 않은 채 강의실 앞에 섰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봤죠. 첫 시간에 카타르 나스라판 피격 영상을 보며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사람 특유의 고요한 확신이 그 눈빛 속에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기 전에 첫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은 프랑스 출신 연수생이 손을 들며 한국도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냐고 우리 독일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고 단정했었죠. 폴란드 출신 연수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고 강의실 전체가 회의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동정에 가까웠어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위기에서 무사할 리 없다는 확신에 찬 동정이었죠. 그 학생이 지금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을 짜고 있었다고요.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전략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자원 부국의 목줄을 쥐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화면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세 나라의 현재 상황이 정리돼 있었죠. 대만, 가스 비축 8일치, 전력망 붕괴 직전의 패닉 상태. 유럽, 현물 시장에서 천문학적 웃돈을 부르며 물량 쟁탈전. 파키스탄, 산업용 전력 중단과 순환 정전 사태. 이 세 곳 모두 카타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칸 안에는 세 개의 층이 쌓여 있었죠. 첫 번째 층, 세겹이 방패. 미국산 LNG 250억 달러 장기 계약으로 카타르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였고 15년간 준비한 캐나다 태평양 직항로로 중동 병목을 완전히 우회했으며 UAE 17년 혈맹으로 중동 내에서도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믹스로 가스 의존도 자체를 27%로 낮춰놓은 다중방어 체계. 두 번째 층, 조선 슬롯 역전 카드. 카타르가 가스를 팔려면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건조 일정을 한국이 쥐고 있는 공격 무기. 세 번째 층, 미래 에너지 전략.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차세대 암모니아와 수소 운반선 설계로 다음 에너지 시대까지 내다보는 장기 비전. 왼쪽과 오른쪽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결과는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고요. 자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대만도 한국도 자원은 없으니까요. 비축량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9일치와 대만의 8일치는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차이를 만든 건 위기를 겪은 뒤에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2022년 33조 원의 고통을 겪고 나서 운이 나빴다고 넘기지 않았다는 것. 에너지 전략의 DNA를 뜯어고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 트럼프의 압박조차 역이용해서 250억 달러짜리 생명줄을 만들어냈다는 것. 15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투자해서 캐나다 직항로를 열었다는 것. 원전과 군사 파병과 미사일 방어라는 전혀 다른 영역들을 하나로 엮어 UAE라는 혈맹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운반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겠다고 선택했다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숙명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의 머리와 기술과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거대한 자원 제국들을 무릎 꿇린 나라가 있다고요. 에너지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요. 에너지를 설계하고 운반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그 왕좌에 대한민국이 앉아 있다고요. 강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시작됐어요. 1명, 2명, 그리고 강의실 전체로 번져갔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 역시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뒤집혔다고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자원이 있는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커리어 내내 전제로 삼아온 명제였습니다. 한국은 그 명제를 박살냈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교한 전략을 짰고 더 촘촘한 공급망을 엮었고 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결국 자원을 가진 쪽이 자원이 없는 쪽에 의존하는 전례 없는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중동의 유전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